삼프로TV가 3프로TV의 열혈 시청자들, 저희들의 찐 팬들만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의 선물을 준비하려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월간 세미나. 오늘은 그 무려 첫 시간으로 아주 이 프로가 가슴 뛰고 긴장되는 시간입니다. 이거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에 저희가 그동안 숨겨두었던 회심의 패널 한 분을 또 모셨지 뭡니까? 예. 오늘은 그 우리나라 트렌드 분석의 대가, 어찌 보면 매년 내년의 트렌드가 항상 여러분은 궁금하시겠지만 오늘 모신 이분은 트렌드 예상이 아니라 사실상 거의 미래를 맞추시는 분입니다. 한국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는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윤석환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윤덕환입니다. 예, 윤덕환 이사님. 네. 네. 매년 이 트렌드 서적을 내신 게 이제 몇 년째죠? 횟수로는 13년? 13년. 14년 차인가? 이야. 근데 이제 한 해에 3번 낸 적이 있어서 책으로는 15번째. 15번째. 거의 뭐 우리나라의 그 트렌드 분석의 산증인, 역사, 인간문화재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욕먹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요즘만 해도 뭐 연말에 2023년 무슨 트렌드라는 책이 거의 뭐 10여 종 넘게 쏟아집니다만 예전에는 거의 뭐 엠브레인에서 만든 이 트렌드 서적이 독보적이었죠? 아니요. 그게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독보적인 걸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안 돼요. 이게 팩트를 정확하게 이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예. 2010년도에 저희가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의 김난도 교수님하고 3인 저자로 책을 하나 썼어요. 마크로밀 엠브레인하고 그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김난도 교수님하고 이렇게 써가지고 소비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2011 대한민국 소비지도. 이 책이 엄청 잘 팔리고 예. 바로 헤어졌죠. 그러니까 지금도 김난도 교수님도 이 트렌드 책은 분석의 대가가 되셨는데. 그렇죠. 9년, 10년부터 쭉 해가지고 거기도 엄청 오래 냈죠. 근데 저희도 이듬해 한번 무리해서 3번 내보고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한 권씩 내기로 쫙 하다가 해서 이제, 출판사가 계속 바뀌고 컨셉이 조금씩 바뀌면서 명맥은 지속해 왔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데이터 중심으로만 하다 보니까 조금 시성이나 이런 건 있지만 전망성 같은 건 좀 떨어진다. 예.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죠. 노스트라다무스 겸손하신.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 서적으로 한참 몸값을 올리고 계시는 김난도 교수님과 예전에는 같이 일했다. 네네. 잘 지내시죠, 교수님? 네. 난도 형하고 네. 메일도 제가 잘 가지고 있습니다.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임마. 사우나 다 했어. 10년 넘게 트렌드 분석을 하고 계신데 저는 오히려 좀 다른 질문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왜 해야 됩니까? 트렌드요? 예. 그럼 뭐 그냥 가보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지나고 적응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죠. 네. 근데 뭐 그렇긴 한데 트렌드 정보를 아는 거는 불안감을 낮추는 데 좀 유용합니다. 불안감을 낮춘다. 네. 기본적으로 인간이 불안함으로 탄생한 존재죠. 음. 뇌 발달도 이거 더듬어 보면은 미래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뇌가 발달하기 시작했잖아요. 원시 뇌를 찾아보면은 유아들 발달도 여기 이렇게 변연계가 있고 그 위에 쌓는 고등사고를 하는 이렇게 예. 전두엽부터 해가지고 뇌가 있잖아요. 이 변연계부터 시작했는데 이 원시뇌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이 불안을 피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제 발달을 한 거거든요. 근데 네. 저기 얼핏하게 나오는 저것이 나를 해칠 거냐 아니면 내 먹이가 될 거냐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뇌가 이제 고등사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랑 똑같이 예. 사람은 사람은 미래를 불안하게 돼 있어요. 그렇겠죠. 네, 게다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 불안감이 더 큽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2013년부터 매년 한 10,000명씩 정도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 감정들을 조사해야 하는데 반복해가지고 이게 돌아오는 감정이 근심 걱정이었어요. 기본적으로 걱정, 근심이 많은 민족이에요. 예. 어쨌든 저희가 그거는 그냥 한 건 아니고 그 1987년도에 그 서울대 성격 심리 연구실에 나온 한국어의 감정 키워드가 있었어요. 87개. 네. 근데 저희가 자세히 봤을 때 86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반복 측정해가지고 자주 경험하는 감정 30개를 모아서 긍정, 중립, 부정 해가지고 매년 2013년부터 측정을 했는데 단골 1등이 근심 걱정이에요.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군요. 네, 장착돼 있고 글루미가 아주. 그게 한국 사람들의 불안감이 더 크다는 게 트렌드 서적의 시장이 형성돼 있던 유일한 국가입니다. 아, 매년 트렌드 책이라고 해가지고 10월 달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수십 종이 나오는 그런 나라는 단행본 없어요? 시장은 다 전 세계에 없어요. 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이제 서구 유럽의 그게 불안해서 사는 연구소나 거구나. 어. 연구소나 이런 데는 이제 뭐 가트너나 이런 데서 기술이나 어떤 쪽에 이런 식의 흐름이 있을 거다라는 트렌드 정도의 네. 리포트는 발행이 돼도 단행본 시장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시장은 없어요. 내가 적응해야 되고 네. 변화에 따라가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당장 내년에 뭐가 있을까가 그렇게 궁금하고 불안한 거죠. 그걸 안다고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불안감을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 책 내지 트렌드 분석을 이끌어가는 힘인 것 같긴 한데 또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업 쪽에서 니즈도 굉장히 강하게 있고 자체적으로 시장을 만드는 듯한 음모론도 있고 트렌드로 네, 겁주는 거 아니냐. 네, 말도 안 그런 되는 것도 얘기로. 있어요, 실제로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것도 어느 정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것도 뭐 있고. 그리고 근데 이제 트렌드 정보가 주는 것들이 이제 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어서 이게 예. 단행본 출판 시장이 견고하게 등장한 지도 이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김난도 교수님이 이제 초기에 출발하셨고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어떤 정보로 사람들이 트렌드로 삼느냐, 어떤 걸 근거로 트렌드라고 얘기하느냐, 예. 그 근거 자료가 다들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 근거 자료로 판단하는 독자분들 층이 생기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여기는 만드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의 독자분들이 예리한 눈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몇 가지로 나눠보면 데이터나 현재 데이터에서 많이 뜨고 있는 거 실제 데이터, 빅데이터나 뭐 리서치 데이터 같은 것들을 분석해갖고 네. 내년이 어떻게 될 거라 얘기하는 데도 있고 뉴스성이 강한 이슈들을 분석해갖고 사건이나 이런 걸 분석해갖고 내년이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하는 데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잘 결합하시면 좋은 트렌드 리딩 할 수 있는 정보가 종합이 될 수 있는데 앞에 이 기사성이나 뉴스성이 있거나 해외 사례를 주로 분석하거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트렌드가 될 거다. 이 시장은 정말 이게 대중시장으로 갈 건지는 잘 몰라요. 그건 따로 조사를 해보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드라이브스루 장례식장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드라이브스루 장례식장. 드라이브스루 장례식장. 네. 차를 몰고 가서 이렇게 조문도 차 안에서 하고 차 안에서 하고 이렇게 끝나는. 부조금도 내고 그냥 싹 나가는 진짜 그런 게 그게 이제 뜰 있어요? 거다라고 해가지고 몇 년 전에 트렌드책에 나왔어요. 없거든요, 그런 시장. 네. 일본에 실제 있었던 사례예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그런 트렌드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다. 잠깐 있었는데 그거 일본에서 지금 유행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하지. 근데 이제 그런 그렇게. 이색적인 사례는 뉴스성도 있고 재미는 있는데 이게 대중적으로 정말 시장을 일 거냐 이걸 한번 생각해봐야 될 이슈고 따로 조사를 해봐야 되고 반면에 이제 한 50% 정도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될 거다 다 줄일 거야. 네. 이거 트렌드거든요. 명확하게 올 미래를 거의 맞추는 예상인데 이거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내 마음도 그러니까. 네, 뉴스성이 없으니까 좀 재미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이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 이유가 내년을 예상해서 뭘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것도 도움이 되겠으나 사람들의 마음이 감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뭐 예를 들면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눈보다는 비에 대해서 더 견디기 힘들어한다. 겨울보다는 여름을 더 견디기 힘들어한다. 라고 변하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는 정부가 예를 들면 수방 대책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거나 야, 옛날엔 다 이랬어. 여름에 홍수 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거는 그냥 고객이 짜다면 짜다라는 그 식당의 표어처럼 굉장히 민감하게 그건 조사를 해야 뭐 대국민 서비스도 할 수 있고 정책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저희가 좀 재밌게 분석한 사례 중에 하나가 매년 한 감정을 측정한다 그랬잖아요. 감정, 사람들의 감정. 그게 이제 최상의 감정은 근심급장이나 불안 이쪽이 지배를 했는데 아주 흥미로운 감정이 확 튀어오른 적이 있어요. 근데 감정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증기가 꽉 찬 상태에서는 어떤 스파크만 튀어도 확 불이 붙잖아요. 그것처럼 감정 상태가 어떻다 그러면 어떤 이슈가 생기면 네. 거기에 확 불이 붙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 이전까지 한 번도 상위권에 이렇게 떠오르지 않은 감정이 있어요. 그러다가 2015년에 30위권 바깥에 있다가 확 제 최상위까지 떠오르는 감정인데 그게 화난다 했습니다.
그게 2016년도에 대통령 탄핵 사건을 붙으면서 사람들 감정이 불이 붙었죠. 화가 났구나. 그 다음에 오랜만에. 코로나 1년, 그 다음에 근심걱정이 계속 1등이었다가 코로나 1년 차, 2년 차 때 지배적인 감동이 뭐였냐면 답답하다였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때 그 자세한 내용들을 그때 이제 그의 여러 가지 조사해 보면 뭔가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권 교체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타난 촉발 효과 같은 거죠. 측정해 보면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성적으로 누가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일단 바꿔놓고 생각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은 정치 관련 질문이었어요? 아니요. 그 사건하고 이제 연결되는 거죠. 지금 어떤 식의 감정 상태가 있다 그러면 큰 이슈가 터졌을 때 네. 그거랑 촉발하는 요소가 됩니다. 감정이라는 게. 그 다음에 올해 되게 재밌게 등장하는 눈에 띌 만한 감정이 재밌다는 감정이었어요. 내년에 우울하잖아요. 2023년은 불안하죠. 전문가들 다 불황이다 그러고 다 준비해야 된다 그러고 뭐 역대급 불황이 올 거다 막 하는데 근데 원래 재밌다는 감정이 20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낮은 감정이었는데 이게 확 뛰었습니다. 10위권 안에 처음 들어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을 아끼거나 이러면서도 사람들이 이걸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의미나 재미 요소를 붙이고 있어요. 절약은 필수인데 소소하게 뭘 아끼고 그런 성취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재미를 붙여놓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돈 한 푼도 안 쓰고 하루 견디기. 그거를 그냥 그대로만 보내면 괴로우니까 그걸 공유하고 야, 넌 얼마 아꼈니? 야, 내일은 내가 또 해볼까? 이러면서 서로 그 자체가 재미인. 재미 요소를 찾고 있죠. 진짜 철없다. 아니, 50대 꼰대 많이 드신데? 절약도 재미다. 그렇죠. 슬프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슬프지 않다는 게 일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해야만 지속 가능하게 됩니다. 나도 돈 몇 푼 안 남은 내 주머니는 마음 아픈데 네. 여기 그렇다고 2003년도에 그 만원의 행복에서 아니 행복 주식회사에서 만원의 행복 그래서 엄청 만원으로 일주일 살잖아요. 네.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 굉장히 빡빡하게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때 그걸 보면서 실제로 그때 370만이 넘는 그 신용불량자가 나오던 내수 시간이 엄청 불안기였는데 돈을 아껴야 되는데 이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다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대리만족하는 현상과 비슷한 거죠. 2023년도 그럴 것이다. 아끼는데 이거를 챌린지에서 드러내잖아요. 예전에 그 예를 들면 제가 젊을 때 뭐 같은 세대니까 네. 그때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이 없으면 그냥 눈물이 나죠. 그렇죠. 근데 왜 요즘은 돈이 없는데 재미를 추구할까요? 실제로 그런 절박감이 없다. 뭐 이러다 돈이 아빠한테 달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그건 이제 뭐 세대마다도 다르고 그 가정 환경에 따라 다를 텐데 기본적으로 관계가 예전처럼 이렇게 막연하게나마 잘 연결돼 있던 상황이 아니고 이미 일단 끊어져 있는 데다가 네. 그다음에 아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으려면 아끼는 것이 어떤 식의 사회적 이미지로 비치는가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게 없어요. 그래. 그거는 그럴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아끼는 게 굉장히 근데 극단적으로 이 변동비를 아낀다는 것, 뭐 예를 들어 교통비, 밥값 이런 걸 아낀다는 거, 극단적으로 아끼는 게 희소한 경험이 되니까 그냥 이걸 자랑하고 체면의 손상이 아니라. 예. 그건 일종의 굉장히 색다른 경험처럼 재밌는 포인트네요. 의미부여하는 거죠. 그 일본의 단카이 세대의 불황 무감각 이 얘기는 언제 해주시려고 자꾸 다른 얘기만 하십니까? 네, 질문을 해주셔야지 하죠. 근데 그 질문 한 건데. 그런가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경험들이 예전 뭐 10년 전, 20년 전 경험들하고 좀 다르게 해석이 되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년 2023년도 경제 불황이나 뭐 경기가 안 좋을 거랑 불황은 엄청난 게 그 전문가들이 많이 뭐 지적을 했는데 그리고 진짜 불황이 올 것 같고 그 불황이 전문가들이 불황을 딱 불황이 옵니다라고 외치면 불황을 경험하냐?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 불황을 대중들은 상당히 뒤로 경험할 수도 있고 즉시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고 이게 세대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릅니다. 무슨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기 불황을 전문가들이 선언한다고 불황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불황의 경험, 개인적 경험은 아주 주관적인 경험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똑같은 불황인데 내가 실직했다거나 예. 아니면 내가 저축한 금액이 뭐 자산이 파산한다거나 이 개인적 경험으로 다가와야 옆집은 불황인데 난 괜찮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2030 세대의 부동산 대출을 걱정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부채나. 네, 네. 대출을 일으키지 않은 2030은 지금이 왜 불황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생각 못 당연히 하죠. 그렇겠죠. 그냥 그렇겠죠. 직장 생활만 최근 2, 3년 동안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은
그 경험들이 좀 없을 수 있습니다. 남의 일일 수 있어요. 남의 일이다. 꽤 많은 경우에.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사이토 세이치로라고 일본 은행 출신의 이제 엘리트 관료 출신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리쿄대학 경제학부 교수신데 네. 이분이 90년대 후반에 쓴 그 일본은 왜 이렇게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불황이 계속되는가 뭐 이런 비슷한 제목으로 잃어버린 20년, 30년 왜 네. 일본 경제는 장기간 침체되는가? 네, 예. 그 책을 쓴 게 있는데 보면은 실제로 불황 얘기를 하면 단골로 등장하는 게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부터 해가지고 그 얘기가 뭐 매년 반복되잖아요. 예. 너무 자주 들어가지고 89년부터 이렇게 엔고가 이제 꺼지면서 엔고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불황이 떨어지면서 그 92년도 정점을 찍어서 쫙 예. 떨어지기 시작해서 20년, 10년, 20년, 30년. 근데 사이토 세이치로 교수가 그 책을 썼을 때 국내 번역은 99년도에 나온 책인데 사람 그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게 실제로 그 불황이 왔을 때 이게 굉장히 시스템적인 문제고 개인이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국가 정책이든 기업의 시스템이든 부채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잘못돼서 나온 거라 충격이 왔을 때, 그쵸? 그렇죠. 예. 그 시스템을 개혁해야 되는 여론이 주장도 필요하고 정치권의 변화들도 필요하고 정치적인 아젠다로 전환이 돼갖고 제도가 바뀌는 방식으로 설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처럼 이런저런 다양한 제도 변화도 생기고. 그게 없이 됐기 때문에 90년대 후반에 그 책이 써졌는데 그때까지도 전혀 개선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본은. 그런데 그 경험이 뭐냐면 그 여론의 상당한 주도를 하고 있던 단가이 세대라고 하는 세대 있죠. 일본의 47년생부터 49년생까지. 일본의 58년 개띠. 그렇죠. 예. 일본의 58년 개띠고 뭐 전 세계 베이비 부머를 정의하는 그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본의 베이비 부머 세대인데 엄청 태어났어요. 그 세대도 엄청 태어났는데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55년 체제 이후의 경제 성장 있죠. 네. 이 경험 때문에 그걸 불황으로 못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 다시 얘기하면 90년대, 92년에 뭐 전문가 얘기하면 버블이 깨지고 막 그 엔고가 때문에 수출도 안 되고 내수장이 불황일 때 하지만 단가의 세대가 보기에는 옛날보다는 지금은 안 돼 뭐. 잠깐 이러다가 다시 올라가겠지. 그들이 감각이 무감각해져 있었다. 예. 그런데다가 그때 세대 간 단절도 엄청나게 등장했던 사건들이 많이 연속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굉장히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는 히키코모리 문제 있잖아요. 예. 방 안에 틀어박혀가지고 심지어는 이게 7년인가 몇 년 지나면 주민등록까지 말소가 되는 상태인데 그래도 계속 집 안에만 생활하는 히키코모리 문제가 70년대부터 중반했다가 이게 사회 문제가 된 게 90년대예요. 딱 그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아예 학술적인 문제로 이제 정의가 되죠. 예. 그리고 96년도, 7년도 이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 사회 문제가 그렇게 막 빵빵 터지고 있고 막 무너지고 있고 그게 안 좋은데 사람들은 다마고찌라는 게 엄청 유행했습니다. 이게 뭘 키우고 혼자 이렇게 즐기는 거 있잖아요. 하루 밥 먹이고 그것도 실제 펫이 아니고 그냥 기계로 된 펫인데 그런 거가 유행하고 막 그랬죠. 그 다음에 어쨌든 그게 그렇게 유행하고 그랬는데 실제 현타를 일본 국민들이 경험한 거는 90년대 후반, 97년도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야마이치 증권이라고 그 역사가 200년쯤 된 이 야마이치 증권이 우리나라 증권사 큰 거 몇 개 합할 정도로 큰 건데 얘가 파산합니다. 그래서 그 상징적인 장면 동영상 찾아보고 나와요. 정말 죄송합니다. 뭐 우리 직원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직원들을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그 대표이사부터 해서 막 사과하고 이게 파산하면서 연쇄 몇 개 부도가 파산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현타를 얻게 진짜 되죠. 불황이 왔나 보다. 그 여파가 소비 줄이고 하면서 97년도 IMF까지 연결돼요. 동남아시아. 초기에 불황이 왔을 때는 그때 뭔가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가 워낙 가난했던 시절을 겪어왔던 시절이라 그 청년 시대 경험으로 봐갖고 90년대 버블 붕괴라고 해도 뭐 인생은 어려울 때도 있지. 뭘 그걸 가지고 들갑이야. 잠깐 어렵겠지 뭐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미야베 생각가 나는 거 보니까 미야베 미유키라고 하는 일본의 그 소설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 뭐 거장이신데 이분이 그 화차라고 하는 그 소설 아실 거예요. 국내 변영주 감독이 12년인가 그때 이제 리메이크로 만든 그 화차의 시대 배경이 92년입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그게? 뭐 화차의 내용 뭐냐면 여자 주인공이 사실은 이 부채 때문에 굉장히 위협을 시달리다가 자기 이름을 지워요. 이게 이 추심업체나 뭐 2차, 3차 추심업체 때문에 엄청 시달리다가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생활을
파괴하고 막 전국을 쫓아다니니까 자기 그런 신분을 지우고 이 신분을 대체하려고 하는 누군가를 찾아요. 거기서 이제 살해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일인데 이 화차 이야기가 92년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거기 사건이 딱 나와요. 92년도에 파산하고 은행 몇 개가 오르고 자기가 했던 이제 금융 상당한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 미야베 미유키가 썼던 92년도 화차 소설이 일본인들한테 막 읽히기 시작한 99년, 2000년이에요. 아하. 현타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좀 그들의 불황을 늦게 감지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이도 세이치로 교수가 어떻게 명명하냐면 이 이슈가 사회적 이슈인데 남의 일처럼 보게 된 현상을 이 사람은 사회의 극장화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합니다. 사회의 극장화. 모든 저런 문제가 있네. 내일 아닌 것처럼 내일은 아니야. 불황이 왔다고 하는데 불황은 왔네. 내일은 아니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책 변화나 이쪽에 여론의 힘을 못 받죠.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뭐 예를 들어 그때 이제 단가의 세대가 정치적 주력 세대였으니까 40대 중반에 뭐 사회의 중추 세력이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여론도 몰입도 좀 해야 되고 사회 곳곳에 그런 변화를 추동해야 될 여론 주도 측인데 이분들이 그런 감각이 없어서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여론의 힘을 전혀 못 받는 정책 변화나 이런 거예요. 네, 지금 우리나라 상황과 약간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뭘 중요시하고 뭘 중요시 안 하고 있는지를 잘 아는 건 정책 카드를 어떤 걸 쓸 수 있고 어떤 걸 쓸 수 없는지를 구별해 주기도 한다는. 그 세대 경험이라고 하는 게 뭐 사실 투자나 이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예. 사실 여기 투자 방송인데 제가 나온 게 맞나?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 보면은 작년에 나온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여러분 잘 아시는 레이 달리오가 쓴 책 있잖아요. 여기 변화한 세계 질서라는 책 있잖아요. 예. 레이 달리오가 굉장히 세대 경험이라는 게 이제 이 사람의 이 책의 가장 중심 주제는 주기 같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 한 1500년 역사 중에 중국이 세계 패권을 가지지 않은 지 한 100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동안 계속 중국이 짱이었어요? 중국은 대단해.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전부 다 중국 가서 교육시켰더라고요. 아, 레이 달리오는? 네. 어쨌든 근데 이 책에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이게 주기가 있다는 거는 거의 불변의 진리처럼 얘기를 하고 근데 이 주기의 진폭이나 이 진원 이거의 크기나 넓이를 뭐가 좌우하냐면 그 세대의 경험이 좌우한다고. 이분이 얘기 드는 게 이제 49년생이시잖아요. 예. 나이 많고 돈 많은 할아버지인데 이분의 할아버지가 1929년도에 불황을 경험하셨어요. 대공황 시절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공황 시절은 투자에 숫자도 못 꺼내는 투자 이꼴 투기 이런 시절이니까 실제로 나중에 투자 기회가 와도 못하는구나. 겁나는 거죠. 그러니까 딱 이 경험을 제약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는 분 중에 투자 쪽에 공부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현명한 투자자 벤자민 그레임이 썼던 그 책에 보면 그거 이제 완독을 결심하고 앞에 보면 자꾸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불필요하게 왜 자꾸 투자랑 투기랑 구별하려고 그러지? 근데 그 책이 쓰였던 시기가 1948년이에요. 이분이 1928년도에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그 투자 강의를 하면서 그 투자의 불황의 한복판을 다 기록을 해가면서 기업 투자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지 분석하면서 했는데 이 벤자민 그레임이 그 책을 쓰는 시기에는 사람들이 투자의 숫자도 못 꺼내야 될 정도로 야, 주식은 다 투기지. 근데 투자랑 투기는 이게 다르다. 이걸 굳이 설명했는데 이거 2020년도에 관점에서 보면은 불필요한 구분도 안 되는 내용을 왜 이렇게 굳이 구분했지? 이걸 이해하려면 1929년도에 불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2020년도에 MZ세대, 2030 세대는 워낙 금리가 낮았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빚을 내서 끌어다가 투자하지 않으면 바보 취급당하는. 아, 경험이 다르네. 그래서 이분이 지금 2023년도 이후에 금융 그 불안이 더 심할 거란 얘기를 합니다. 그건 왜요? 아, 사람들이 한 번 특히 2030은 실패의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기자님이나 저도 뭐 이렇게 시공 개띠인데 제가 취업했던 회사도 없어지고 97년도 그러다 이제 대학원 가고 막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어요. 젊을 때 힘들었던 세대죠. 네. 그러면 이제 이 경험이 실제로 집에 막 빨간딱지도 붙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면 이게 얼마나 이 큰 경험인지 저도 못 만들었어요. 휴대폰도 못 만들어서. 신용불량이라. 어디 나가 보니까 제가 100몇만 뜬 조회수 나오는 거 있는데 거기 보니까 50대 꿀빤 세대가 어디 와서 청년 세대들이 돈 한다고 난리야 뭐 이런 얘기 한다는데 저 생각보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런 경험이 있으면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치도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2030은 그게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내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 경험이라는 게 투자를 막기도 하지만 투자를 서두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치가 있고 이걸 경험하는 세대의 크기가 진폭을 좌우할 수 있다. 이렇게 내달려고 설명하죠. 그러면 그래서 2021년의 거품의 크기가 그렇게 컸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30대가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 그랬어요. 이분들은 이제 생활인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살 거라는 공포감 가까이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맞아 업계에서도 용대리라고 그 용감한 대리들 한 번도 주가가 하락하던가 자산 가격이 내려가는 걸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라 그 부장님들 이상해서 보기에는 야 이거 좀 위험한 회사인데 싶어도 형들 참 하면서 그냥 바로 사고 2배 먹고 봤죠? 뭐 이제 이러는 그 말은 투자의 진폭이 상당히 앞으로도 커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지금 이제 실패 경험이 없으니까 떨어지면 또 들어가야 되는 시기는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또 이번에 또 주가 하락이나 이런 게 또 다른 기회의 요인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경험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 5월 달에 루나 그 98% 폭락 사태가 있을 때도 예. 거기 주변에 계속 머물러서. 그랬었죠. 네, 그랬었죠. 그런 분들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서울에 살고 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동시대에 살지만 전혀 다른 경험과 다른 생각으로 같은 공간에서만 사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20대나 30대까지의 청년 시기의 경험들이 평생의 의사 선택을 좌우하기 때문에 1929년도 불황에서 그 투기에 투자도 못 구할 정도의 경험들이 이분들이 엄청난 실패 경험들을 상당수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평생 투자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사셨다 그래요. 윤 이사님은 개인적으로 옛날에 갖고 있던 경험이 나의 독특한 결정 내지는 독특한 사고방식 혹은 트라우마 뭐 어떤 습관 이런 걸 만든 게 혹시 있습니까? 그게 저는 이제 빚을 안 내려고 노력하죠. 이번에 이제 사실은 최악인데. 그러니까 그게 왜 저희가 이제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옛날에 뭐 집에 뭐 외환위기 때. 외환위기 때 그때 그래서 뭐 이렇게 학비나 이런 걸 벌기도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어가지고 최소한 통장에 얼마나 남아 있어야 되고 빚에 대한 공포감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사를 가는데 전셋집을 옮겼어요. 옮겼는데 저희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을 떼보잖아요. 네. 이분이 저랑 되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아파트에 사셨어요. 예. 제가 8층에 살았고 그 양반이 9층에 바로 위에 살았더라고요. 예. 근데 4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분은 집에 80%를 넘게 대출해서 지금 제가 옮긴 이 집을 산 거예요. 옛날에. 저도 그때 그 정도 나 대출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근데 이분은 그냥 리스크를 그때 이거 사면 안 된다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이분은 사셨어요. 저랑 딱 4살 차이 나던데 그 등기부등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빠졌죠. 뭐를 막았나? 무엇이 나의 행동? 나의 결정. 이분이 빚내서 집 살 때. 그래서 경험을 타고 가다가 나의 트라우마는 무엇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그게 중요하구나. 중요하죠. 요즘 그 미국에서 저도 듣는 얘기가 그 미국인들이 요즘 그 뭐라고 합니까? 취업을 안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고 그러면서 자꾸 임금도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물가 올라가고 그래서 금리도 계속 올리고 그런 거잖아요. 네. 아니 멀쩡한 젊은이들이 그럼 부자야? 왜 이렇게 취업을 안 하려고 그래? 라고 하면 그 코로나 때 받은 그 알량한 몇 푼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해가 뭐 몇 달치 생활비겠죠. 우리는 통장에 몇 달치 생활비가 있으면 큰일 났다고 생각하잖아요. 나 어떻게 하지 이거? 막 오히려 우울해하고. 근데 그들은 통장에 몇 달치 생활비가 있으면 그냥 논다는 거예요. 맞아요. 야,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1년치 있어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1년치만 있어도 불안하죠. 사실은 우리는. 1년 후에 뭐 하지? 그걸 뭐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공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동안 불황, 어려움 뭐 이런 걸 못 겪었던 없었죠. 세대였구나. 80년대부터는 거의 없었죠. 그러니 미래를 미리 대비해서 쟁여놔야 된다는 그런 경험을 그냥 책으로만 배웠구나.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을 그냥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참 이게 경험이라는 게 다르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2008년, 9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큰 파산 경험이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트라우마였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출발한 개념이 파이어족인데 미국에서 출발한 파이어족은 슬로우 라이프예요. 네. 아예 도시 바깥에서 경제적으로 아둥바둥하지 않는 느린 적게 쓰고 느리게 살자. 그러나 돈이 아주 많지는 않고 네. 그러나 돈을 위해서 일하고 싶지는 않으니 적게 쓰고 삼시세끼가 어촌 가서 삼시세끼에서 먹는. 네. 그 경험이 이제 딱 10년 뒤에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영의 니치로 바뀌었죠. 아 맞아요. 그런 아슬아슬한 파이어도 저는 그래서 공감이 안 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돈으로 치면 한 5억쯤 모으면 요걸 이렇게 아껴 쓰면 뭐 올해 충분히 쓸 수 있고 이자가 1년에 뭐 한 1,000만 원 나오니까 요걸 또 한 달에 나눠서 쓰면 5억이면 은퇴할 수 있겠네. 은퇴하자라는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 이론이 맞긴 맞는데 저라면 5억 가지고 은퇴 못 합니다. 그게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한국 사회의 50대하고 60대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트라우마예요. 97년도 IMF, 2008년 9년도 금융위기, 네. 그다음에 그 전에는 아주 가난했잖아요. 특히 60대 같은 경우에는 60년대가 세대 공통 경험이 다 가난의 경험이었어요. 집에 대한 집착이 많은 거가 거기서 기인해요. 그래서 제가 강의 때나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세대에서 청년 시절에 가지고 있던 굉장한 결핍 경험은 쫓겨났던 기억. 조금 세대가 이 사람들이 기성세가 되게 되면 과잉으로 표출이 되는. 그래서 오늘 이 내년의 트렌드를 저희가 알아본다는 그 주제 자체가 이제는 뭐 세대가 다양하게 섞여 있으니까 많은 다양한 세대들이 마음속에 어떤 것을 품고 있느냐 네. 그걸 알아보는 시간일 텐데 제가 이 책을 먼저 읽었습니다. 네. 웬만하면 제가 책을 읽거나 뭐 예습을 하는 건 사실상 금기시하는 왜 이 좋은 인생에 그런 걸 하고 있냐 라고 하지만 오늘은 들으면 되지. 네, 오늘은 월간 세미나 첫 시간이라서 미리 읽어봤는데 셀럽의 영향력이 줄어들 겁니다. 이런 예측을 하셨더군요. 네. 셀럽의 한 사람으로서 불안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왜 그런 전망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특히 20대 이하 세대, 네. 이른바 이제 뭐 Z세대라고 하는 이분들이 미디어를 보는 습관이 확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이제 바뀌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미디어가 일종의 권위를 부여합니다. 예전에 뭐 레가시 미디어라고 하는 이제 지상파 TV나 신문 라디오 이런 데는 지면의 한계도 있고 공간의 한계도 있고 시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등장할 인물들을 미디어에서 딱 정해요. 그게 일종의 권위죠. 네. 그럼 나는 이제 40, 50대, 60대 분들은 거기에 딱 당하면 권위에서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드니까 거기서 권위가 생기잖아요. 그 텔레비 나온 사람이야. 텔레비 나온 사람이야. 텔레비 나온 사람이야. 텔레비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너? 근데 요거를 20대 같은 경우에는 텔레비? 유튜브야 그게? 뭐 똑같은 거죠. 유튜브에 나오나? 나도 나왔어. 저도 지금 보니까 다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보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근데 유튜브에 나오나 뭐 별 차이가 없는데 유튜브는 지면 제한이 없습니다. 시간 제한도 없고. 그렇죠. 중요한 건 내 시간이에요. 내가 선택하고. 이게 뭘 좌우하냐면 기본적으로 권위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 인물은 좋아하는데 내가 시간을 내는 게 중요하지 뭐. 그렇지. 공급자는 많고 수요자가 오히려 적죠. 유튜브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는. 당연히 거기서 부여하는 권위는 인정하지 않게 되고 야 이거 재밌는데 하면 보는 팬덤이 거고. 생겨요. 근데 이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과 좀 다른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거나 이러면 왜 저 사람 선을 넘지? 아 가차 없이. 네. 그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그 노제 씨라고 노지혜 씨입니다.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라고 하는 예. 그 방송에서 굉장한 그 팬덤을 얻어가지고 셀럽이 되셨는데 이분이 옷을 엄청 잘 입어요. 되게 인물도 좋으시고 외모도 아주 뛰어나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뭐 인별그램 이런 데 나와가지고 다 하시는데 인스타그램. 이분이 뭐 사실은 셀럽이 문제가 됐던 거는 법을 위반했다거나 실질적인 범죄 행위가 연루됐다거나 이런 식의 옛날 같은 구체적인 뭐. 근데 이분이 계약서를 완벽하게 위반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자, 정리를 해보면 이분이 외모도 좋고 하기 때문에 중소업체가 시즌 상품을 기획해요. 3개월짜리. 3개월 시즌이잖아요. 뭐 화장품? 옷. 그래서 한 번 입고 한 번만 올려달라. 아 입고 이 옷 정말 좋더군요. 네. 이런 걸 그걸 인스타그램에 가지고 올려달라. 그렇죠. 저희가 이제 마케팅을 하겠다. 그래서 계약을 하죠. 그 이제 소속사랑. 근데 이분이 3개월이 다 가는 동안에 한 번도 안 올려요. 그래서 이제 그 업체에서 했더니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고 이제 한 번 올려요. 한 번 올리고 곧 내립니다.
아, 자기 계정에서 네, 근데 이제 하기 시즌 끝날 때쯤에 하기 싫었구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시즌 끝날 때쯤에 한번 올리고 바로 내려버리면 시즌의 재고 상품은 하나도 사용 못해요. 그렇지. 진짜 그래서 이제 올려줬어야지. 이거를 문제 제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래서 소속사가 사과 성명을 냈는데 공식적으로 이 부분의 계약상에서 위반은 아니에요. 그 계약서에 언제 올려준다. 3개월 동안 그 특정되지 않았고 아. 3개월 이내 2회 이상만 뭐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이 사람 좀 이렇게 오버했네 뭐 이렇게 정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공격 수위가 생각보다 대단히 높았습니다. 아, 이노재 씨 그 행동에 대해서. 네, 이재 씨 아니지 노재 씨 그 행동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했는데 특히 10대 20대들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의 큰 팬덤이 있던 2층이 반응했는데 그래서 아쉬운 건 뭐냐면 이분이 이제 억울한 마음에 어떤 그 공연장에 와서 예.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자필로 사과 서명도 했거든요. SNS에 올리기도 미안하다고. 하고 그 울면서 약간 억울한 감정도 표현하고 그랬는데 이게 방향이 좀 안 맞았어요. 사과의 방향이? 네. 어떻게 했는데? 자필 사과 성명에는 그 중소업체나 이쪽에서 피해 보상안이나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질 않았고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 이쪽으로 끝났고 그다음에 그 방송에서는 눈물 흘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노력 없이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이 아니다. 뭔가 좀 핀트가 안 맞죠. 그렇죠. 이 10대 20대 노재가 춤 잘 추고 최고의 댄서라는 건 인정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건드리는 게 아니고 지상파나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서 권위를 인정 못하면 셀럽이 해당 분야 실력 인정한다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 바깥에 있는 걸 우리가 지적하는 거야. 왜 계약을 그런 식으로 이행해? 도덕적으로 문제잖아. 이걸 지적하는 거야. 그럼 예전에 예를 들면 조용필 씨 같은 분이 네. 어디 뭐 밤무대에 가기로 하고 뭐 안 가는 그런 갑질을 몇 번 하면 비슷한 상황일 텐데.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근데 어쨌든 그 얘기는 드러나진 않은 거고. 근데 비슷한 사고가 한번 이거 잘못하면 선을 넘으면 사고가 나겠네 이런 사건이 한 번 있긴 있었어요. 누가요? 2019년도에 무슨 네. 일이 있었냐면 쿠폰 있잖아요. 배달업체 쿠폰. 예, 예. 배땡에 땡족. 거기서는 이제 MVP 회원이 되면 2,000원짜리 쿠폰을 줍니다. 할인 쿠폰을. 네. 근데 2,000원짜리 할인 쿠폰을 얻으려면 정말로 자주 먹어야 돼요. 네. 배달을. 근데 여기서 셀럽 마케팅한테 이제 막 몰아주려고 셀럽한테 10,000원짜리 30짜리 주고 그런 거예요. 아, 쿠폰을. 근데 그러면 셀럽이 그걸 막 알리고 홍보용이잖아요. 아, 배달의 민족에서 그걸 시켜 못 먹었다? 참았죠. 뭐 이렇게. 근데 그거를 셀럽이 당연히 자랑 삼아 알리잖아요. 근데 그거 쿠폰 줬다고 왜 셀럽만 주냐? 배땡의 민족 난리 났습니다. 아. 거기서 사과 성명 내고 이미 그때도 10대하고 20대 이른바 Z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선에 명백하게 이 선이 있구나 이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느낌은 아무리 네. 팬이지만 야 거기가 마케팅 잘하고 하는 건 알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 확장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식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미디어를 보는 습관, 컨텐츠 위주로 내가 시간을 내서 보는 건데 왜 과도하게 여기 나온다고 그런 식의 일상적 권위를 누려? 이거가 없는 거죠. 아, 이제는 셀럽과 팬과의 관계가 그럼 예전에 아까 잠깐 얘기했던 조용필 씨와 이때보다 약간 더 동등해진 겁니까, 그럼? 그렇죠. 해당 영역의 전문성은 인정. 그러나 선을 넘지 마. 네. 특히 공정의 가치를 건드리면 우리 화낸다. 특히 지금의 20대는 그 가치가 굉장히 강력하게 드러나가지고 전공 교체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라면 조용필 씨가 그런 가정입니다. 네, 가정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냥 몰라 넘어갔거나 아니면 왜 그런 일을 하신대? 하지만 그게 여론에 뭔가 그 반향을 일으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옛날 셀럽이 와서 이제 반말하는 것도 잘 못해말걸요. 지금은 그 선이 좀 더 견고해지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전문성이 뭔지를 뚜렷하게 하지 않으면 네. 오지랖을 막 이렇게 해서 평론이나 뭐 이렇게 한다거나 제가 사실은 저한테 메타버스를 강의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이제 메타버스에서 시간 쓰는 것만 제가 언급했을 뿐이고 메타버스는 잘 몰라요. 메타버스는 고도화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이렇게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강의 하러 다니고 하면. 네.
아, 그 셀럽도 피곤하다 이젠. 네, 자기 영역 선을 좀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공대 교수님이 막 정치평론가고 말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긴 해요. 네, 교수란 타이틀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다. 아, 딱 너 잘하는 것만 해. 야, 연예인이나 축구 선수가 이제 정치평론 그렇겠네. 이렇게 바뀌는 습관들, 특히 요즘에는 저 광고 업계에 계신 분들은 네, 고민이 정말 많더군요. 그렇죠. 아니, 사람들이 예전에 TV를 보면 중간에 광고 나가면 그냥 광고도 되게 애매한 시간이 나가니까 화장실 갔다 오기에는 너무 짧고 그냥 앉아서 보기에는 좀 긴 듯한데 그냥 꼭 참고 보는 그런 거였는데 요즘엔 다 OTT 다니면서 콘텐츠를 보니까 그 OTT도 참 얄밉게 광고 지나치기, 뭐 스킵 이런 거 주잖아요. 그렇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PPL 광고는 필연일 것 같습니다. PPL 광고나 그렇겠죠. 중간 광고는 다만 이제 그게 흐름이 안 깨지게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 샌드위치 괜찮은데? 이러면서 이거는 좀 아니다. 그렇지. 너 자꾸 그러면 또 다시는 스타벅스 안 데리고 가? 뭐 이런 거. 그런 식이에요. 맥락 없이. 네, 맥락 없이 나오는 광고가 근데 자주 등장할 것 같긴 해요. 음. 근데 요새 그 중간 광고 말고 이제 정말 전형적인 틈새 광고,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있던 광고 형식이 좀 바뀌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저는 드는 게 굉장히 유려한 음악과 이미지 광고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무슨 말이죠? 상품의 반복적인 그 브랜드 로고를 알려준다거나 그런 식의 광고 인지가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쁜 이미지나 강렬한 어떤 인상을 주는 그런 이미지나 정말 예술적인데 저거? 눈에 막 확 들어오는데? 이런 식의 이미지, 약간 예술성에 가까운 잘 찍은 광고들이 좀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광고의 기억들이 중간에 좀 남고 나머지는 전통적인 느낌의 브랜드를 반복시켜서 기억을 시켜야 된다거나 이런 식의 이미지 광고는 좀 사라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콘텐츠는 네. 그러면 어떤 게 좀 뜨게 될 거예요? 요거는 뭐 몇 가지 자료가 있고 그거에 대한 제 개인적인 해석일 수도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찾게 되는 거는 자기한테 좀 부족한 거를 찾는데 예. 뭐 제가 반복해서 여기저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사람들이 결핍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럼 뭐가 결핍이냐? 대인관계 결핍이거든요. 대인관계 네. 결핍. 뭐 뒤에도 뭐 질문을 해주시겠지만 사람들이 혼자 떨어져 있잖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존재니까 누군가 필요하고 예. 사람이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책에도 매년 반복했지만 이게 아주 극강으로 쫙 달려가던 시대가 2019년도까지고 코로나 때문에 이게 더 굉장히 격렬하게 빨라졌죠. 혼자 있으니까 누군가 필요한데 끊임없이 이제 예능이나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죠. 나랑 비슷한 사람의 일상을 다루는 그게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집에 사람들이 많이 머물렀던 2016년 있죠. 2015년. 네. 메르스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급증했거든요. 네. 그때 2015년 12월 23일 날 메르스가 공식적으로 종료 선언하는데 그 전에 한 6개월 동안 집에서 엄청나게 머물렀어요. 근데 그때 광고 시장에는 되게 흥미로운 변화가 있는 게 2015년, 16년도에 지상파나 미디어 시장의 광고랑 유튜브 광고 시장이 골든 크로스가 합니다. 언제요? 2016년. 2016년에. 2015년 직후에. 예. 그러니까 혼자 머무르면서 아. 나랑 비슷한 사람이 등장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때 먹방이 확 뜨기 시작했고 혼자 있으니까 혼자 밥 먹고 괴로우니까 먹방스럽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수십만의 이제 구독자가 생기기 시작하고 먹방이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요리 그다음에 일반인이 등장하는 그 프로그램 이러면서 지상파를 뒤집기 시작했어요. 광고 시장이. 예. 광고 시장이 걸로 간다는 거 거기에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시청한다는 의미가 뜻이겠죠? 있으니까 예. 사람들이 혼자 뭔가를 보기 시작한 게 2015년, 16년. 그거랑 리얼리티 프로그램도 그때 예능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제 편집된 드라마나 이쪽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가족 드라마 그때 이미 안 보기 시작했고. 그거랑 그 원인을 뭘로 분석하신다고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회성에 대한 결핍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뭐야 그냥 우리의 일상을 그냥 카메라에 담기만 하면 어떡해 재미없게. 일반인 나오는 프로그램 재미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일반인 나오는 프로그램만 봅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 심지어 2003년도 했던 그 만원의 행복이라는 것도 네. 셀럽이 나와서 만 원 내고 이제 일종을 사는 거잖아요.
그 앞에는 일반인이 등장하는 10,000원 절약하는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재미없었어요. 아, 그 몇 편 한 다음에 야 이건 일반인 말고 셀럽을 해보자. 일반인이 돈 아끼는 거 이 사람 일반인 국민들 보기엔 당연한 거였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오, 저 셀럽도 하네. 나도 해볼 만한 명분이 생겼네. 이게. 그때는 사람들의 일상이 별로 궁금하지가 않았어요. 아, 그랬는데 요즘엔 오히려 혼자 머물게 되면서 사회성 결핍이 아주 크게 생기기 시작했죠. 아마 그래서 그거를 메이크업 해주는 프로그램이나 컨텐츠 중심으로 많이 있을 거고, 저희들 조사 결과나 이런 걸 봐도 리얼리티 프로그램 선호나 이게 좀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이 기자님 때만 해도 이제 외화파, 방화파, 방화라는 용어를 요새 친구들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외화 쪽이 또 많았는데 지금은 국내 컨텐츠를 보고자 하는 니즈가 훨씬 더 강해요. 네. 여기 보면은 판타지도 좋아하는데 리얼리티가 강한 걸 훨씬 더 좋아하고. 아,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국내물이 훨씬 더 재밌죠. 그러니까 아, 해외물보다 국내물을 더 많이 본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국내 리얼리티도 강하고 한국의 드라마나 컨텐츠가 훨씬 더 강한 어떤 사회성과 리얼리티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 취향 맞춰주니까. 그게 이제 글로벌하게 인기가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썸바디라는 최근에 넷플릭스 저거 보셨어요? 썸바디? 뭐 영화예요? 드라마인데 한국 정지우 드라마? 감독이라고 은교 감독이 와 재밌어요? 좀 찌릿찌릿합니다. 스릴러예요. 아, 시작하지 마라 가능하면. 난 얘기했다. 썸바디? 썸바디. 보였어요? PD 보였어요? 되게 잔인합니다. 근데 설명하기 좀 힘들어요. 되게 잔인한데 남녀가 공감이 되는 부분도 많고 이것도 잘라. 그 여자애가 내가 보기엔 처음 보는 애인데 얼굴에 아기가 있어요. 네. 아기가 순수한 얼굴인데 굉장히 잔혹해. 아, 그 얼굴 그리고 그 드라마를 보는 내내 어떻게 전개될지가 예상이 안 돼요. 끝에도 엄청 극단적으로 전개가 되는데 되게 특이해. 아. 근데 또 젊은 애들의 SNS 취향 같은 것들을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뭐 그런 약간 고물에 가까운 게 되게 유행이죠 요새. 기업 이런 상황에서 네.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나? 뭐 그런 고민을 할 텐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리얼리티물을 좋아하고 일상을 관찰하는 콘텐츠를 오히려 좋아하고 외로움에 빠져 있고 그런 결핍을 갖고 있는 소비자 집단에게, 그리고 콘텐츠는 다 파편화되어 있고 누가 뭘 보는지도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의 마케팅은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요?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대중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잖아요. 네. 불안감을 낮추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익숙한 걸 주는 겁니다. 근데 익숙함의 가장 큰 약점은 지루함이 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때 새로운 거 섞어주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브랜드 있잖아요. 뭐 자전거? 네. 삼천 찍혀 있는 자전거. 삼천리 자전거. 그런 건 아니면 그 루이비통 뭐 곰표 밀가루 이런 루이비통. 거가 섞는 거죠. 그 루이비통 안장이 달려 있는 삼천리 자전거. 그다음에 그렇게. 곰표라고 이미 알고 있는 맥주 나왔었죠. 예. 그다음에 아만나라고 흔히 먹던 하드 그런 거죠. 그다음에 아만나를 뭐로 겹쳤어요? 맥주가 겹쳤어요. 그다음에 필라라고 하는 스포츠 브랜드가 포장되어 있는 활명수. 진짜 이상해. 잘 섞어야 돼요, 근데. 뭐 이렇게 침대 브랜드가 만든 그로서리라고 한 점에서 파는 햄버거.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거 파는데 섞을 때도 근데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좀 문제가 됐던 섞음이 있어요. 구두약. 말표 구두약. 그거에다가 이제 맥주를 섞고 음식을 섞었는데 이게 잘 안 붙는 거라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공정위나 쪽에 소비자평가위원회에서 약간 문제 제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실제 그 구두약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는 걸 두려워하는군요, 그럼 기업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 불안도가 높은 시대잖아요. 내년에 다들 불안하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니까 다들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여기 익숙함을 넣어주면 불안도를 좀 낮출 수 있고 불안함 그 익숙함 안에서 새로움을 섞어주면 재미를 섞을 수 있는데 요걸 근사하게 설명한 분이 있어요. 윌리엄 브리티스라고. 예. 이분이 원래 영문과 교수셨는데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인가 어쨌든 그 되게 좋은 학교 교수였는데 이분이 이제 컨설턴트 시장에 나와가지고 예. 요 인문학적인 개념으로 컨설팅 하는데 세상의 변화가 있어도 개인이 그걸 어떻게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소비자들은 중간지대 어딘가에서 익숙함하고 새로움을 자꾸 섞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익숙함이라는 기반이 있어야 새로움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기반 없이 새로움만 들어오면 일상이 계속 불안해요. 그건 유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익숙함성이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직전에는 이게 뉴트로였어요. 그렇죠. 복고. 비빔면인데 이게 이제 팔도 비빔면이 괄도 내냄띵이 되면서 예.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옛날 컨셉과 새로운 컨셉이 섞이는 거라면 지금은 옛날 컨셉과 옛날 컨셉이 새로 카테고리가 다른 게 섞이고 있습니다. 잘만 섞이면 여기서 사람들이 재미를 발견하죠. 요 비슷한 프레임이 네. 인간관계에도 작동해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혼자 떨어져 있고 사회성이 큰 결핍이 때문에 예. 동창회를 찾고 있습니다. 아, 익숙함에 대한 갈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뭐뿐만 아니라 이제 옛날 사후회 뭐 이런데 원래 조금이라도 발을 내밀거나 이제 한 달이 걸쳐 있던데 이제 코로나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고 사람들 만날 수 있게 되니까 그동안 얼마나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만나고자 하는데 중요한 거는 아무나 다 만나지 못하고 불안하니까 그 사람 중에서 나랑 친했던 애, 나랑 잘 맞았던 애가 누구지? 그걸 찾는 거야 또. 아. 그 중간에 어딘가 있습니다. 굳이 그러는 이유는 불안하고 외로우니까. 외롭긴 한데 동창회가 그 전에 저희가 조사해봤던 거에 따르면은 되게 이제 불안해하는 컨셉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창회가 좀 마음에 안 들었고 뭐냐면 동창회 나가면 이제 그 그랜저의 하차감을 드러내야 되는 시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기분 별로 좋지는 않죠. 가서 너 뭐하니? 직급이 뭐니? 물어보고 막 그렇죠. 이렇게 막 따지고 너 그때 뭐 나보다 공부 못했잖아.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성격 여기 보시면은 동창회를 찾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잘 안 될 것 같은 게 참여 의향은 별로 없는 게 증가가 있어요. 아, 동창회는 관심이 많아 찾아보는데 동창회는 2019년도 비해 다 늘어나요. 예. 참석 의향이 전체적으로 근데 참석하겠냐? 아니 참석이 없는 쪽이 또 많아요. 잠깐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동창회 참석 의향이 없는 편이 늘어났죠. 나한테 물어보면 나 동창회 관심은 있는데 관심은 있는데 참석 의향은 하고 싶지는 않아. 아, 그래서 중간에 그리고 인간관계가 그래서 그러면 동창회 참석 의향이 많으면 인간관계 늘어나는 게 그러면 이제 프레임이 바뀌었나? 그렇진 않아요. 소수에 집중하는 인간관계는 그대로예요. 아, 이 물어보는 게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 떨어졌죠. 충실한 그 몇몇이 좋다. 선호한 느슨한 관계가 좋다. 느슨한 관계를 선호하고 소수가 있는 거 관계가 더 좋고 친구 늘리는 거 별로 선호하지 않고. 친구 많은 거 좋을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간 접점을 어떻게 찾느냐면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나 비슷한 취향 있는 사람들을 찾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주장했죠 저희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게 이제 요 윌리엄 브리티스의 설명입니다. 그냥 만나기 불안한 거죠. 그렇다고 맨날 그냥 만나기 불안하고 또 그냥 쓰는 것들은 너무 익숙하니까 지루한데 그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서는 익숙한 사람들, 동창. 익숙한 물건, 익숙한 브랜드 안에서 새로운 경험들을 섞고 싶은 거죠. 아, 그러나 계속 만나면 지루하니까 지루하지 않은 익숙한 동창? 네. 야, 진짜 하나도 잃지 않으려고 하네. 네, 하나도 잃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게 1타 2피 전략. 이거 한번 보여주시려고. 1타 2피 전략. 예전에는 마당발이 성공의 비결이야. 네. 그러면서 막 명함을 이렇게 막 2통씩 갖고 가서 동창회 가서 처음 보는 선배들 후배들 다 명함 돌리고 뭐 그러고 왔잖아요. 네네. 그때의 마음과 그때는 왜 그렇게 했으면서 지금은 왜
익숙한 관계, 느슨한 관계, 뭐 가능하면 소수로 그냥 편한 걸로만 하지. 아유, 그 많은 거 볼 필요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어떤 경험이에요? 아니면 굳이 그렇게까지 빡빡하게 살고 싶지 않아? 뭐 하는 걸까요? 그게 전형적으로 50대 중심의 선발 과정의 경험에 근거한 기억이죠. 최근에 저도 사람 하나 추천해줘 이렇게 네. 했는데 너무 괜찮은 친구가 있어서 음. 꽂아주려고 예. 꽂지를 못해요. 그냥 이력서만 보내줘. 선발은 우리가 할게. 그러니까 아는 사람을 저기에 꽂아주거나 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지금 시스템상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이게 공적 기준이든 사적 기준이든 간에 어떤 것든 간에 해당 이쪽에 기관이든 뭐 조직이든 이쪽에 시스템을 통과해야 돼요. 네. 그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통과하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추천서 정도 쓸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선발은 거기에 권한이 있는 거고.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여러 명 친할 필요가 친하게 뭐냐? 막 날려봐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추천서만 작동 안 하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인맥이니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견고하게 시스템적으로 발달했어요 이미. 조그맣게 사소하게 사적으로 뭔가 더 영향력이 들어가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인간관계 늘리는 게 나한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드라이해진 거죠. 그런 변화가 생겼다. 이 내년 트렌드 중에 궁금한 건 그동안 이제 코로나 시절 약 뭐 한 2년 넘었죠 이제 2020, 2021 거기서 이제 분명히 벗어날 거라고요. 이제 한 3년 정도 지났으니까. 네. 그 2, 3년간의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의 트렌드와 마음과 심리는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그게 또 우리 사회에 어떻게 나타날까? 되게 궁금한데 그런 예상도 하셨겠죠? 저는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2, 3년 동안에 2030의 마인드 변화가 아주 크게 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2, 3년 네. 동안? 왜요? 어떻게? 그게 이제 여기 투자 그쪽에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들 많으실 테니까 하워드 막스 아실 거예요. 네. 얼마 전에 한국에 왔잖아요. 예. 그분이 썼던 그분이 쓴 책이 별로 없더라고요. 투자에 관한 생각 그 책이랑 몇 개가 없는데 투자에 대한 생각 그 책을 보면 정말 너무 명언이 많잖아요. 근데 투자에 관한 생각이나 마이클 모브신이 썼던 그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이나 몇 가지 투자 관련된 책을 보면 레이 달리오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쪽에 관여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망하기로는 투자 시장은 안 좋을 텐데 앞으로 2023년, 24년 동안 상당히 안 좋을 가능성이 부동산, 주식 다 안 좋을 가능성이 있는데 투자 공부 시장은 오히려 역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공부하거나 기회를 받을 텐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02년 정도 뒤면 2023년, 4년인데 예. 부동산은 상당히 침체된 상황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주식도 내수시장이 좋아야 될 텐데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루나나 테라 폭락 사태 때 계속 기울였다가 이제 기회를 받다 하는 사람들은 2년이 지나죠? 아 이게 돌아오지 않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일단은 인식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좀 시간이 흐르면. 사이클이 2번 돌면 예. 경험으로 굳어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투자 기회가 와도 이분들이 못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기회를 못 살리는. 네. 그래서 하워드 막스 그 책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절망할 때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결국 투자 기회를 잡는다고 하는데 이걸 잘 기억해 두셨다가 꼭 그걸 되뇌이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마이클 모브신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운과 실력의 방정식에서 투자에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실력으로 평가하는 사람을 치도 투자는 빨리 망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시스템인데 운은 우리가 투자에 실패했다고 해서 그러면은 실력이 없는 거냐? 마이클 모브신이 근사한 얘기를 합니다. 그 실력이 없는 게 아니고 그거는 운이 없었을 뿐이고 우리가 그러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 신념이 맞다 그러면 네. 그걸 반복해서 실력을 길러서 투자를 하는 방법을 찾는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복적으로 투자하는 길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야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좌절하거나 공포에 빠지지 말고. 그래서 투자에 성공했더라도 이거를 운으로 돌리는 겸손도 필요하고 투자에 실패했어도 이걸 자기 실력으로 귀인하지 않는 예.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게 투자 현인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 2, 3년 후면 이제 그 낙관주의가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좀 있죠.
코로나 때 잠깐 좋았던 그 지금 여파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아직 낙관론이 버려지지 않고 예.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은 그게 3개월 단위로 금리가 재평가돼서 네. 부담되기 때문에 아직 현타를 못 느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직접 현타는 아마 내년도 하반기 이게 그 높은 이자 한 7, 80만 원 내던 이자를 240, 50만 원씩 4-5달 이상 내면 반등의 희망이 사라진다. 굉장한 현타가 옵니다. 그게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자산에 대한 아주 깊은 숙고를 하게 되고 실제 실행을 몇 가지를 하게 되겠죠. 그게 내년 이맘때로 보세요. 저는 그렇게 되고 2번 돌아가면 투자는 당분간 쳐다보지 않을 트라우마로 남을 가능성이 있죠. 2번 돌아간다는 건 그렇게 2년간. 네. 그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자산 가격이든지 안정화되고 저평가 시즌이 들어오면 많은 부분에 기회가 올 텐데 와. 그걸 트라우마처럼 이제 쳐다보기 싫다 이렇게 볼 분들이 많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때가 오히려 공포에 사로잡힌 기회일 수는 있는데. 그래서 하워드 막스나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투자를 해오셨던 분들의 책들을 읽고 와신 상담의 기간들을 잘 보내시면 좋겠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네요. 코로나 때 경험했던 자산 버블, 네. 그 이후의 충격을 사람들은 경험해서 매우 뼈아프게 생각할 것이다. 네, 그러면 저희는 내년에 어떻게 될지 3프로TV는 뭐 저희는 뭐 이런저런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혹은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저희가 모아서 전해드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투자 정보 뭐 이런 거 얻어볼까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오십니다. 아직도. 그런 류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채널은 내년엔 좀 어떨까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자기 개발, 재테크 욕구가 강해지면 저희 쪽 좀 많이 방문해 주시는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특히 이제 월드컵 뭐 산이나들로 놀러 가고 뭐 이러면 또 그냥 저희랑 또 빠이빠이 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참 냉정하십니다. 어때 보면 야 또 그렇게 안 오나 할 만큼 또 안 오시기도 하고 어떨까요? 근데 내년은 그러니까 그런 소비자들 방향이 사실 통제가 불가능하죠.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기 개발 방향은 맞고 사실은 저희가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조직 생활에 좀 더 집중할 거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는데 그 되게 역설적으로 조직 생활 오래 하겠다 여기서 오래 머물겠다는 사람이 10명에 3명밖에 안 돼요. 나가겠다는 사람은 10명에 1명 반. 그러니까 이제 물론 나가겠다는 사람보다는 오래 있겠다는 사람 많은데 이 비율도 낮은 거죠.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보는 지금 환경은 회사도 나를 지켜주지 못할 거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의 조직 생활을 잘하는 법에 대한 자기개발 시장은 별로 없을 거고 네, 어차피 조직 생활 열심히 할 생각 없으니까 오히려 지금 환경을 분석하거나 장기전을 대비하는 투자 관련돼서 꾸준한 공부를 만들어준 컨텐츠에 좀 더 집중할 가능성이 있고 이 여기서 사람들이 의미나 재미를 느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이게 한국적인 방향이고 보시면 한국은 자기 개발을 셀프로 합니다. 네. 셀프로 자가 발전해서 열심히 안 시켜도 열심히 새벽에 일어나서 막 인증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 있더군요. 막 미라클 모닝 챌린지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서로 요새 4시 반도 아니고 뭐 3시 일어나가지고 와 잠을 안 자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어쨌든 민족입니다. 그러고 인증하면서 자기 시간도 의미 있게 쌓고 돈도 의미 있게 이제 굴리려고 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일본은 워낙 그 지금 2030이 침체돼 있으니까 정부에 독려합니다. 지원되고. 그런데 잘 안 해요. 그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중국은 자기 개발 자체를 아예 독려하거나 그런 흐름 자체가 아예 없어요. 우리나라만 특화된 현상이에요. 자기 개발에 집중하는 건. 3프로TV는 그러니까 글로벌 비즈니스는 안 되는군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회 극장화는 한국 사람들은 조금 덜 경험할 수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진짜로 지금도 사회를 극장처럼 보는 사람 많아요. 남 보듯이 사회를 바라볼 때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2018년도에 저희가 서울 시민들 1000명이랑 도쿄 시민 1000명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네. 지금 문제의식이나 여러 가지가 대단히 비슷한데 굉장히 다른 마인드가 있습니다. 도쿄 사람들하고 서울 시민들하고. 어떻게 달라요? 저거 나 바꿔야 돼. 참여에 대한 이게 이쪽은 대단히 낮은데 우리나라 사람 되게 높아요. 공감하니까. 그러니까 공감하니까. 그런 식의 한국적인 마인드를 보면 이게 우리나라는 자꾸 선을 넘죠. 그렇죠. 일본 사람들은 선을 긋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어떤 이슈가 생기면 한국 사람들은 선을 넘을 가능성이 있어요.
마치 내일처럼 그렇죠. 빨리 바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다. 무슨 사고라도 터지면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지하철에 몸을 던지는 사람이 하나 생기면 네. 야 지하철 승강장에 다 유리문 닫아. 다 닫아버리잖아 정말. 그게 이제 한국의 역사에서 많은 부분에 나타났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의 이제 공동체성을 글로벌하게 좋아하는 거죠. 한국 문화 콘텐츠에서 느낄 수 있으니까. 아 그래요? 네. 한류 콘텐츠에서 느끼는 오징어 게임에서도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부분이 줄다리기. 같이 도와서 하는 거. 네, 네. 그러니까 거기서 한 명씩 낙오될 때마다 되게 안타까웠다 그래요. 네,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 드라마나 이런 데는 약간 공동체성 같은 게 있죠, 기본적으로. 있죠. 같이 그게 흥분하고. 좀 재밌죠, 기본적으로. 오히려 약간 선을 넘는 그 네. 오버에서 느끼는 네. 그 재미.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식의 갑질들은 선 넘는 갑질을 계속. 야, 왜 또 김치를 그렇게 찢어 먹어? 아니, 내가 김치를 어떻게 먹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트렌드 여기는 20대들한테 충조 평파, 충고 좋은 평가, 판단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했지만 끊임없이 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또 그게 이제 한국의 문화일 수도 한류의 있고. 재미인 것 같다. 네. 그렇게. 마지막 질문. 네. 재택근무가 본의 아니게 네. 또는 본의로 꽤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본의 아니게 내지는 뭐 그냥 떠밀려서 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재택근무를 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느끼는 뭔가 불편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이 재택근무 트렌드가 미치는 앞으로의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기본적으로 한번 경험이 확산되면 이게 다 비과학적이가지고 되돌아가지가 않거든요. 이른바 이제 이거 소비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등장하는 현상이고 네. 정박 효과라고 앵커를 내리는 거죠. 한번 습관이 되면 OTT도 네. 이게 코로나 때 확 떴는데 저도 그 코로나 직전에 킹덤 하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트렌드 책을 쓰려면 뭐 봐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OTT에서만 하니까 넷플릭스를 가입했는데 한 달 무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 이거 웬일? 야 이거만 보고 나올 건데 얘네 바보 아니야? 제가 바보 됐습니다. 그 알고리즘의 파도에 세상에 이런 컨텐츠가 여기 다 있네? 이러면서 이제 OTT 구독 건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한 달에 OTT 구독료가 엄청나요. 어쨌든 근데 그러면서 OTT 여러 개 본다면서요 요즘은 저 OTT? 아니, 저 채널 돌리는 거 똑같아요. OTT를 몰라가지고 봐요. 왜 땡, 티 땡, 내 땡, 디 땡, 뭐 해가지고 싹. 네, 예. 엄청납니다. 어쨌든 그걸 보니까 그럼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OTT가 사회 거래소득이도 해제가 되고 사람들 만나면 덜 할 거 아니냐. 넷플릭스가 그 잡지 주춤했잖아요. 예. 조사해보니까 못 돌아가요. 사람들이. OTT 보던 습관은 못 돌아갑니다. 그것처럼 앵커를 내리는데 네. 그거랑 비슷하게 내리는 게 바로 그 재택근무 같은 거예요. 재택근무도 이제 습관된 거예요. 재택근무도 3년 이게 화이트 칼라층이 물론 재택근무가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 쪽에 좀 더 네. 특화된 얘기긴 한데 대면 서비스는 여전히 재택근무가 좀 어렵죠. 방송도 어렵고. 네. 근데 어쨌든 그 비대면의 업무에 많은데 비대면에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재택근무가 된 적은 역사상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온 다음에는 나가려고 했더니 이제 직원들이 난리 나고 퇴사한다 그러고 뭐 구글에서는 뭐 핵심 키 퍼슨이 나간다고 막 그러잖아요. 어쨌든 근데 여러 가지가 돌아가려고 했는데 반발해서 타협점 받고 있죠. 타협점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그냥 근무 형태가 재택근무로 섞어서 믹스된 형태로 남아있는 것 뿐만 아니라 경험들이 좀 바뀌어요. 성과 위주로 이제 소통이나 이제 뭐 권위나 이쪽이 잘 보이는 중심으로가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성과나 근거를 남기는 방식으로 일하는 방식은 그냥 이미 재택근무는 흔적이 있었잖아요. 그 일하는 거 보고 하지 않으면 노는 게 되니까. 내가 그때 업무 하자라고 했잖아. 이게 말로 하자는 안 되고 텍스트로 남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죠. 예. 메일로 보내놓거나 그렇게 그걸 근거로 해야 되니까 업무 지시가 되게 디테일해야 되는데 디테일하게 남겨야 되는 뉘앙스 같은 것도 있는데 네. 그걸 이렇게 소통을 잘 못하는 한계가 또 있죠. 근데 어쨌든 텍스트 중심으로 꼭 근거를 남겨야 되는 업무 방식은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평가 시에 예전에 찍었던 낙인들을 회복하려면 자주 접촉하고, 이거 좀 바뀌었네. 요거가 문제가 됩니다. 요새. 뭘 잘못했어도 오프라인에서 일하면 금방 풀기도 하고 회복도 빠른데. 여기 방송 오면서 엘베에서 우리 상무님 만났는데, 예. 이 사람은 친구 없지? 기분이 확 상하는데, 그 이제
방송 때 되면 회사에 없으니까 회사에서 회식도 잘 안 하고 뺑 나다니니까 이 사람이 그 얘기를 언제 했냐면 이분이 그 얘기를 3년 전에 했어요. 네. 근데 그때랑 많이 달라졌거든요. 많이 달라진 게 소소하게 사람들 많이 만나요. 그분 빼고.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안 바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낙인 효과에 대한 연구를 했던 게 오래 가는구나 그게. 절판된 책들이 복원돼가지고 베스트셀러 막 상위권 올라가고 그래요. 요즘. 네. 실패 신드롬이라고. 이걸 이제 성과가 좋은 사람들도 낙인을 찍어놓으니까 성과 필패하게 만든다. 예. 이거 심리학적으로 증명했던 심리학자 두 분이 쓴 건데 네. 그런 책들이 다시 베스트셀러에 올라가는 거 보면 그래서 재택근무가 낙인 효과를 강화하는 효과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면 소통량이 적어지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겠죠. 네. 그러다 보니 사람을 숫자로 평가하게 되는 거는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건데 어찌어찌 하다가 잘못 인식이 된 직원은 회복할 방법이 없다. 네.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이제 강의 때나 어떤 모임 때나 또는 뭐 자문 때도 그렇지. 가서 의식적으로 하는 말이 회식해야 된다. 강제로라도. 왜? 다만 팀장이나 이제 리더급이 아니고 그 후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100% 그걸 다 차용해서 예산도 쓰게 해주고 해서 인위적으로 만나게 해줘야 거기서 뭔가 이제 새로운 만남, 뭐 변화가 감지가 되고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공감이 시작된다. 그래, 나 좀 이번에 뭐 어떻게 실수해서 찍힌 것 같아라는 느낌이 계속 지속되면 달라졌네? 이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일단 나 팀장이라 좀 푼 것 같아. 화해한 것 같아라는 생각은 들어야 다시 일에 몰두하죠. 작년 연말에 그 부서장들이 많으니까 정말 엄격하게 그 사실 거리두기 했잖아요. 회식을 못 했다가 회식이 잠깐 풀려가지고 18명인가? 회식을 한 번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부서장쯤 되면 이제 뭐 임원들 막 있으면 이제 쟤는 원래 저래. 네. 얘는 아직도 이래. 이런 게 부딪히잖아요. 네. 그래서 가면 또 뭐 피곤한 얘기하고 할 때니까 저도 재미없으니까 갔는데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회식했더니 원래 그래 그렇게 바뀐 건 아닌데 그동안에 원래 그래 그 내용이 좀 바뀌었더라고. 그리고 이번도 조금 바뀌네. 뭐 이런 걸 재밌어 했어? 그러니까 오랜만에 사람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소통이 그 소통 일상적인 소소한 소통이 필요했던 거죠 사실 알고 보면. 그동안 너무 잦았던 건가요 그러면? 회식이? 억압적이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억압적이든 뭐 탈피하고 싶든 여러 가지 욕구가 붙여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만나서 소통하면서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헤어져 있다 보니까 어쨌든 상대방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낙인 효과를 지금 이걸 보시는 평가자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낙인 효과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한번 알겠습니다. 선입견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오히려 다면 평가를 많이 해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 제안을 했는데요, 책에는. 보통 이런 거 한번 책 쓰시려면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십니까? 책은 매년 준비 1년 동안 하는데 저희 프로세스를 좀 말씀드릴게요. 영업 비밀인데. 마크로밀 엠브레인이 이런 여론조사 같은 거 주로 마크로밀 엠브레인은 마케팅 조사하고 엠브레인 퍼블릭이라는 자회사는 정치 여론조사, 그다음에 선거조사 이런 거 하고 엠브레인 리서치도 공공조사 쪽에 하고 몇 가지 계열사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정기 여론조사 대통령 지지도부터 해서 거기서 엠브레인 퍼블릭에서 하고 있고 그걸 하는데 처음 책의 시작은 이게 마케팅 조사는 1000명 단위로 1000만, 2000만 원 들어가는 되게 고가의 조사인데 이거는 대기업들만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중소기업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조사인데 저희 대표님이 우리 스스로 기획을 해서 이게 이제 조사를 해서 연구부서에서는 아는 건 많은데 이게 이제 데이터 소유권이 남의 거니까. 그렇죠. 돈 받고 조사해 준 것 뿐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비용을 들여 조사를 한 다음에 언론 릴리즈도 하고 모아서 책도 쓰고 대중 소비자들 어떻게 느낀다는 걸 좀 알리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다가 뭐 여기까지 왔죠. 한 10년 넘었는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서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느낀다. 라는 것들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긴 있는데 그때 앞에 다른 방송에서 하다가 말아버렸는데 이게 대부분 다 편견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김남도 교수님 책에 보면 평균 실종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랑은 조금 다른 차원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내용이. 이 트렌드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성향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다른 유튜브 작년에 이제 MZ세대가 주로 보는데 나가서 그게 막 모총 찍어서 조회수를 100몇만이가 찍었네. 어쨌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이 기자님 입장에서는, 이 프로님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조회수지만 저는 엄청 큰데 거기에 댓글이 한 2,800개 달렸거든요. 예. 제가 날마다 하나씩 들어가서 읽으면서 일일 일욕 먹고 있습니다. 아, 그 유튜브가 뭐냐면 MZ세대가 어떻고 거기에 근데 짤이 뭐가 붙어 있냐면 젊은 것들이 돈독이 올라서 인기 붙었어요. 이거 완전 도발적으로 달렸죠. 근데 사실 유튜브 내용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땄더라고. 저 너무 욕하지. 근데 거기에 댓글이 재밌습니다. 댓글 보면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저기서 나오는 M세대나 G세대는 내 얘기가 아닌데 틀렸네. 라고 MZ 세대들은 반응한다. 네. 평균은 그냥 다른 거죠. 평균이 물론 지금 이제 그 김남도 교수님 썼던 평균 시점은 평균이 이렇게 종 모양이 이렇게 분석해서 딱 가운데잖아요. 요즘에 그렇지 않고 다 퍼져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거라기보다는 평균은 어디에나 있어요. 옛날에는 많이 사는 게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중국집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거 그렇죠. 짜장면. 그렇죠. 그거 어디는 이거 짜장면 선택이 제일 많고 뭐 이런 그런 느낌인데. 평균이죠. 그렇죠. 평균 어디에나 있고 평균이 주는 이점이 많습니다. 어떤 사물이든 현상을 다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되게 도움을 주죠. 예. 근데 다만 개인을 판단할 때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 라이프 스타일은 나랑 얼마나 다른가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의외로 이 정보가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들 얘기한 건 좀 다른 삶을 사네. 그 라이프 스타일이 뒤처졌는지 앞서가는지 판단하시면 돼요. 앞서가 있다면 기회를 빨리 발견하시는 스타일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투자 뭐 이런 얘기할 때 나는 투자 기회를 보고 있는데 그런 마인드라면 분명히 2년 안에 기회를 잡으실 거예요. 저평가되어 있는 뭔가를 잡아서. 근데 불안해 하신다면 평균적인 마인드가 어떤 건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팔로우업 할 필요가 있고. 이런 정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막 그게 나랑 공감이 가든 안 가든. 가든 안 가든. 요게 이제 트렌드 정보가 주는 되게 중요한 정보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적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네. 평균적 사고라는 게 이 정도구나. 그게 이제 나랑 지금의 현실과 비교했을 때 타인의 삶을 이해하는 되게 중요한 하나의 근거기도 하니까. 예. 타인을 이해하면 좋은 거는 불안감이 좀 줄어듭니다. 타인을 이해하면 그렇지 놀랄 일이 적죠. 예상했던 바니까 이렇다고 알고 있었으니. 고립돼 있으면 불안감이 엄청 올라가요. 나만 이렇게 생각하나? 벼락거지란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만 고립된 나만 루저인 것 같은. 가난해졌나? 남들 다 올라가는데 통계 찾아보면 그런 거 아닌데 사실. 뭔가 불안하고 외롭다고 느낄수록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면 해소된다. 그렇죠. 그렇군요. 야, 세상 좋아져서 윤덕환 이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명의 박사급 인력들이 몇 달씩 고민해서 만들어 놓은 트렌드를 이렇게 1시간 만에 쏙쏙 빼먹고 출연료를 조금만 드리고 참 이런 것도 보면 세상 좋아졌어요. 네, 3프로TV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야심차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한번 칭찬받아 보려고 만든 월간 세미나. 오늘은 2023년 트렌드에 대해서 트렌드 전문가 윤덕환 마크로밀 엠브레인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저희가 요거를 그 3프로TV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가입자들에게 먼저 공개를 해서 질문을 좀 받고 그 질문을 제가 모아서 좋은 질문은 따로 전화로 윤덕환 이사님께 여쭤보고 고 이사님의 답변을 듣고 그렇게 좀 해본 후에 3프로TV의 채널에도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좋은 질문들이 들어올 것 같고요. 여러분들 또 쭉 보시고 나 이건 좀 궁금하거나 나 이건 좀 다르게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윤덕환 이사님과 또 전문가들에게 질문 드려서 답도 찾아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여러분들은 좋은 세상 살고 계시다. 질문도 이렇게 대신 해드리고 어디까지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인생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네. 예. 윤덕환 이사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